밤사이 또 전해진 국제 뉴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워싱턴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일제히 보도된 속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휴전에 합의했다. 일제히 외신 통해서 보도가 됐죠.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네. 그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뭐 사실상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3단계로 해서 인질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까지 가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된 걸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니까 15개월여 만이죠. 네. 네. 그동안에 카타르가 이제 중재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새벽에 지금 나온 걸 보면 그 트럼프 팀이 그 마크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트럼프 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뭐 곧 이제 임기가 끝나죠. 트럼프 그 다음번 대통령이 그 합의를 실행할 거다. 공을 좀 넘기는 그동안에 계속 티격태격했는데 뭔가 조금 좀 그런 좀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 트럼프 2기 시작을 앞두고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진 건데요. 휴전의 단계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걸로 출발하는 겁니까? 그 외신들이 전하는 합의안을 보면요. 네. 앞으로 6주 동안 이제 그게 이제 휴전 절차가 되는데 3단계입니다. 네. 첫 단계에서는 인질 33명을 석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 그리고 이스라엘 여군 1명당 50명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석방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아마 많게는 한 1,600명이 넘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막판 마무리 작업이 있다고 이스라엘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늘 가기에 올려져서 이제 승인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휴전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 또 이스라엘 그 극우 강요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해가 된다 이렇게 약간 좀 불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합의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외신 통해서 뭐 일제히 지금 전해진 바고 단계도 네.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이네요. 지금까지 카타르 총리가 조금 전에 네. 그 한 걸 보면은 1월 19일부터 합의가 이행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트럼프 취임 전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 군인 석방과 영구적 휴전 그리고 뭐 완전 철군 이런 걸 포함하는 2단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또 시작이 될 거고 3단계 같은 경우는 뭐 재건까지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쪽에서는 네. 또 그 가자 지구의 그 고통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해외 반응 지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백악관 미국 쪽 반응부터 정리해 볼까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 노력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한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변함이 없고 법치에 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지지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오늘 새벽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연합뉴스에 이렇게 성명을 보내왔습니다.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우리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통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밀히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 중국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도 그렇고 중국도 그 논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타국 내정에는 코멘트를 삼가하겠다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과제 대응에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그래서 계속 소통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한국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한국하고 중국이 서로 중요한 이웃이고 협력 파트너다. 그래서 그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언론 쪽에서는 그래도 큰 관심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중앙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아주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를 했고요. 신화통신도 그 윤석열 체포 이렇게 다섯 글자의 그 긴급 속보 내보내고 이런 게 그 현직 대통령 체포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공수처로 이동한다는 것도 뭐 실시간으로 전하고요. 특히 바이두
웨이보 같은 중국 SNS에는 이게 뭐 검색어 수리 맨 위로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뭐 윤 대통령 체포, 긴급 타전, 외신 통해서 좀 전해졌고요. 일시적으로 뭐 블룸버그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그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보면요. BBC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아주 라이브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가 한국 분열상을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 언론들 CNN,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안에 윤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다가 이제 체포된 상황하고 관저 바깥의 그 집회 상황 같은 것도 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일제히 그 조사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체포 직후에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0.2%까지 올라갔다가 반락해서 직전 거래일 수준으로 어제 마감됐다 이렇게 또 네. 전했습니다. 우리의 시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전했고요. 최근에 특히 연말에 뭐 제주항공 추락이라든가 뭐 이런 사고, 참사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나라가 뭐 흔들리는 순간에 리더십이 좀 부재했다. 이런 것도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좀 보도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또 AFP도요. 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각국이 뭐 사실 최근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긴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한국민 대상 24개국 가운데 가장 좀 불안해하고 있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조사가 있네요. 유럽연합 외교 싱크탱크 유럽 외교 협회가 조사한 거예요. 영국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24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트럼프 당선이 당신 나라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을 포함한 이제 주로 이제 친미 성향 국가들에서는 나쁜 영향이 더 많을 거란 비율이 더 높았고요.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뭐 나쁜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조를 보였다는 겁니다. 네. 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앞서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몇 퍼센트가 뭐 좋다라고 한 게 현저히 좀 낮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나라는 11%만 좋다고 했고 네. 67%는 나쁠 거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전부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이제 24개국 중에서 가장 컸고요. 네. 그 다음이 뭐 영국, 유럽연합 같은 경우 이제 11개국 조사를 했고요. 스위스 같은 데가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2기를 비관하는 국가들입니다. 어제 나왔던 분석 기사 저도 하나 본 게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만약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뭐 독일의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진다. 그렇죠. 이런 분석도 또 나오더라고요. 나왔죠. 네, 관련돼서 뭐 다 이렇게 연결이 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외 다른 나라들, 다른 조사 대상국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이제 보면은 뭐 인도, 사우디, 러시아, 중국, 브라질, 남아공, 뭐 튀르키예 이런 데를 보면은 그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습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요. 바이든 군사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트럼프 2기가 어떨 거냐 그랬더니 나쁘지 않을 거다는 게 26%. 네. 이거 걱정되는 데가 20%. 오히려 조금 예상 외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석 내용, 언급들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유럽 외교협회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의 오랜 동맹들은 트럼프 복귀를 한탄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대미 관계가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덧붙이기를 앞으로의 국제 관계가 거래 성격이 더 짙어질 거를 유럽 사람들이 좀 인식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트럼프에 대항하는데 어떤 글로벌한 어떤 진보적인 연대를 이렇게 이끌기보다는 유럽연합의 강점을 잘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실리를 찾아라. 한마디로 트럼프가 그런 맥락이다. 그렇게 맞추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관계도 훨씬 더 이 거래적인 성격이 짙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뭐 관세 같은 경우도 하나의 거래를 위한 수단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 가운데 그렇죠. 네, 연결이 다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보고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 미치는 영향, 또 지정학적 전망, 뭐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함께 됐죠. 이런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우리나라, 영국, 뭐 유럽연합 11개국, 스위스 같은 친미 쪽에서는 앞으로의 그 지정학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쪽이 더 강했고, 미국 그리고 또 나머지 국가들은 네. 긍정적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기네 네. 그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정학적 그런 지정학적인 전망도 미국 사람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저자들이 서방 세계가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추세가 확인된 것 같다. 반면에 그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이런 나라들은 그 특히 러시아가 앞으로 뭐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물론 정도 차는 있지만 조사 대상국 대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각국이 실제로 어떤 온도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온도차를 좀 느낄 수 있는 보고서였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다음 주 취임 이후에 뭐 시장 반응이라든가 각국의 반응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 내용 전해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전해주실까요? 사우디가 그동안에 뭐 이제 탈석유 네. 아주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고 있죠.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저께 그 사우디 다란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우리도 우라늄을 농축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라늄 원강을 가공을 하면은 노란 물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필수 재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그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지금 계속 이제 추구를 해왔죠. 아직 핵 프로그램 초기 단계고,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핵 에너지 원전에 대한 그 관심을 표명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도 농축해서 팔 거고 옐로우 케이크도 만들 거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걸 시사한 거네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빈 살만 사우디 실세죠. 왕세자가 2018년에 이란이 핵 무기 만들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네. 우리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가 핵 개발, 저거는 뭔가 군사적인 야망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아니다, 에너지 다변화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가 전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지금 자체 우라늄 그 원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원전을 납품을 했죠. 네. 그런데도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폐연료 재처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이거하고는 좀 이제 사우디는 맥락이 다른 겁니다. 네네. 지금 이거 관련해서요, 사우디는 지금 보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한테 이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소량 의정서 면제 혜택이라는 건데, 그동안에 이거를 받아왔는데 작년에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핵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그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그렇게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 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좀 묘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러시아는요, 이 트럼프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돼서 현장 현실을 언급하는 걸 확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현장 현실이라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 누가 언급한 걸 말하는 거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저께 네. 연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팀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현장 현실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장의 어떤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그 월츠 국가보좌관 내정자가 최근에 그 ABC하고 대담하면서 그 크림반도에서까지 러시아를 몰아내겠다는 건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선인도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아니라 트럼프 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크 왈츠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그렇죠. 네, 한 얘기를 가지고 환영한다. 러시아가 이렇게 밝힌 거는요. 구체적으로 또 볼까요? 그러면서 라브로프가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이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다 힘을 줬습니다. 트럼프가 서방 지도자라는 처음으로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난 7일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뭐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 이거를 이제 좀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그 바이든의 입장에 대해서 러시아가 느낄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한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더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러시아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유럽 안보 환경도 폭넓게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회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평화회담을 가질 거라는 걸 이제 전제하면서 네.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유럽 안보 환경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불리는 나라를 위한 안전 보장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로 불리는 나라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했네요. 네. 지금 이제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리는 포기 못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회담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돼 있다 이런 것도 네, 좀 강조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미국 쪽 트럼프 쪽에서 뭔가 온 게 없는데 준비돼 있다 하는데 지금 그 타스 통신이 앞서 전한 걸 보면 러시아 외무차관이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은 그 푸틴하고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트럼프 팀에서도 그런 시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 같은 거는 뭐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또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얘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약 대표적인 트럼프 당선인 공약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거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라브로프의 언급이죠. 예, 라브로프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는 17일이죠. 푸틴이 이제 그 이란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제 체결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북러 조약하고 마찬가지로 무슨 이것도 뭔가 또 뭐 서방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관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하고 체결한 조약하고 마찬가지로 누구도 겨냥한 거 아니다. 네. 이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이란 간의 경제 발전, 사회 문제 해결, 국방력 강화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라는 거는 시인을 했습니다. 북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질문 중에서 이란과의 조약 체결을 우려하는 국가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네. 서방이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 뭐 흉계를 꾸민다고 주장을 하는 거를 자기들이 뒷받침할 그런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런 맥락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서 외신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튀르키예를 거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통해서 가는 이제 그거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네. 그 계약이 끝났죠. 그래서 튀르키예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이른바 튀르크 스트림 가스가 이제 그게 이제 공급이 시작됐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라브로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야 그거 공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이 자기들 패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경쟁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다음 주 뭐 본격 시작이 된다. 많이들 뭐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인데 일본이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대미 관계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에 대비하는 뭐 중국, 영국, 동남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하고의 관계 다변화에도 전에 없이 신경을 쓴다. 일본이 그러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일본이 저는 뭐 부산합니다. 네. 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제 그 국가안보국장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그 지난 월요일에 플로리다 가서 그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츠 하원의원하고 만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오카노 외무성 차관인데 트럼프 1기 때 주미 공사를 하면서 그때 트럼프 인맥하고 접촉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당시 아베 신조 네. 그 총리가 말하라고 가가지고 골프 치면서 트럼프 만났죠. 그것도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케시 외무상도 20일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비롯해서 일정이 좀 쭉 나와 있나요? 네, 원래 네.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은 그 주미 대사가 네. 이제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무상이 직접 가서 그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포함해서 만나는데 이제 지금 알려지기는 내달 초중순쯤 이제 워싱턴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이시바 총리하고 트럼프가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갖도록 조율을 하는 모양인데 아마 그 문제를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그 저 방위상도 부산이 가가지고 지금 뭐 영국가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미국하고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발판을 다지면서도 동시에 중국, 동남아 이런 유럽하고도 관계를 강화해서 이제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에 다각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기자님도 자주 전해주셨던 이 쿼드 외교장관 이 관계 이것도 지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요. 네.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날쯤에서 이제 다들 그 사람들이 오니까요. 아마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일본도 참석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일본 외무상이 서울도 다녀갔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 가가지고 왕이도 만났죠. 그래서 지금 뭐 부지런하게 아주 뭐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탄핵 전국 때문에 조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주 그냥 발빠르게 지금 트럼프 이기에 다 폭넓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뉴스 이렇게 전해주시는 걸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뒤따라 좀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AI 발전 반신반의를 넘어서 경이로운 수준이다. 사실 중국의 첨단 산업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견제는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누르니까 더 독자적으로 좀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거든요. 글쎄 먼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풍선효과 같은 게 생각이 네. 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뭐 그냥 특히 첨단 반도체 AI 쪽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집요하게 압박해왔죠. 그런데도 특히 중국의 이른바 AI 굴기에 대한 그게 서방이 처음에는 뭐 해봐야 뭐 별거겠어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특히 그 올해 그 CES 그 라스베가스 전자쇼에서 그게 뒷받침이 됐다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를테면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것, AI 자율주행차 같은 게 중국에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 8월이죠. 미국 그 경제혁신 전문 싱크탱크 정보혁신재단이 보고서를 낸 것도 지금 중국이 아주 AI에 대해서 아주 국가 주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을 뭐 이미 따라잡았거나 따라잡는 게 시간 문제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게 있거든요. 거의 뭐 추격을 했다. 특히 AI 리서치에 대한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이미 제쳤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전해주시는데 뭐 보고서 양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우리가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논문.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도 지난 11월 말에 그 중국에서 열린 그 2024 세계 인터넷 정상회의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내 AI 기업이 4,500개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AI 응용 분야, 이를테면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의료, 언어, AI 같은 데서는 이미 중국이 뭐 앞서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 분석도 많다는 게 외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AI 굴기 이면에는 뭐 여전히 완전한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사항들도 많다. 이런 분석도 뒤따르네요. 그러니까 덩치가 빠르게 커졌는데 이제 내실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적인데요. 네. 허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AI 관련 중국 기업들이 당국에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투자가 많았는데 대비 수익성이 낮다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상용화 같은 게 아직도 요원하다는 또 지적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약점은 핵심 기술을 여전히 미국 같은 선진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특히 AI 부분 첨단 반도체 그것도 바쁘게 최근에 단속을 움직입니다. 더 네, 강화를 네. 해서 발표를 해서 지금 네. 뭐 유럽 연합도 발끈을 하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거 내용 좀 더 전해주세요. 방금 언급해 주신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막판 AI 칩 수출 통제 유럽 쪽에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은 네. 그 새로운
출통제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 상무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제. 그런데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는 동맹, 우리 같은 동맹은 제한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제외한 나머지 여기는 유럽연합 국가들도 17개국이 포함이 됩니다.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못 네. 믿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10개국만 이거를 허용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17개국에 대해서는 니들이 AI 반도체 어디다 팔지 우리가 딱 한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중국이랑 러시아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해서요. 어제 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얘기한 거 보면은 여기 플러스 범용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만든 것도 당신들이 어디에 파는지 그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지 않도록 실사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니들이 제조해가지고 그것만 아니라 판매하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시 얘기하겠다 하는데 일단 좌우지간 트럼프 쪽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는 뭐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대변인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 손발을 묶으면 되겠느냐? 안보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하고 네.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까지 그냥 손을 꽉 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서 트럼프한테 넘기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막판에 뭐 이런 부분들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새 정부 내용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선재규 기자님께 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워싱턴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